새누리당이 포털 사이트의 뉴스가 공정하지 못하다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야당은 총선을 겨냥한 포털 길들이기면서 비판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기념 열병식에서 시진핑 주석의 옆옆 자리에 선 것이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집중 분석 시간에 짚어보겠습니다. 78% 교과서 한자 병기에 반대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수치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2015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교과서 한자 병기를 계획하고 있는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뉴스K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새누리당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의 뉴스가 공정하지 못하다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다가오는 국정조사에는 대표들을 소환할 것이라는 계획까지 밝혔는데 야당은 총선을 겨냥한 포털 길들이기라면서 비판에 나섰습니다. 안은필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새누리당이 네이버와 다음 등이 포털 뉴스가 공정하지 않다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포털이 제공하는 뉴스를 검토해 본 결과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내용이 많다는 건데, 하지만 야당은 이에 대해서 비판을 제기했죠. 예,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당내 보고서를 근거로 포털 뉴스의 불공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열리는 국정감사에 네이버 다음에 대표까지 부를 계획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오늘 포털 사이트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데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건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선 새누리당이 총선용 포털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포털 사이트가 정부 여당 편에 기울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당이 편향적이라고 주장하고 나서니 누가 할 소리를 누가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표의 등장 빈도가 김무성 대표보다 높다는 것을 편향성의 근거로 드는 것은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듭된 국정 실패에 대한 야당 대표의 비판이 청와대 눈치나 보는 여당 대표의 발언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앞서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은 어제 보고서 발표를 통해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 서비스 메인 화면이 기사 선택과 제목의 표현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부족하고 노출 빈도 또한 편향된 여론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번엔 정부와 여당이 강조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야당이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섰다고 하던데, 네, 이와 관련해서 뭔가 회의도 있었다고요? 예, 새정치연합은 오늘 오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독립유공자 후손 그리고 원로 역사학자들과 함께 면담을 갖고 정부 여당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일제와 맞서 싸웠던 독립운동가와 백성들, 독재와 맞서 싸웠던 민주투사들과 시민들은 결국 정의가 이길 것이라 믿었다. 그것이 긍정의 역사관이라며 일본의 제국주의와 군사독재 정권이 영원할 거라 믿고 그들에게 협력했던 세력들이 가졌던 역사관이 부정의 역사관이고 자학의 역사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일 우리 현대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굴욕의 역사라고 억지를 부리는 주장은 이 땅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밝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을 정면 반박한 겁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종골 원내대표도 전 세계에서 국정 역사 교과서를 사용하는 나라는 몽고, 베트남, 북한, 스리랑카 4개국밖에 없고 OECD 중에는 하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의당도 같은 날 독립운동 관련 단체 및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진우 정의당 원내대표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원 시절 국정화를 반대했던 사람인데 입장이 바뀌었다며 황우여 장관마저도 이미 내 손을 떠났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지경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또한 이명박 정부 시절 권력의 요구가 교육과정에 반영되도록 법이 바뀌었다며 상황이 쉽진 않지만 어떻게든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새정치연합 관련 소식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 혁신위원회가 오늘 9차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혁신안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김상곤 위원장이죠, 작심 비판 발언을 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김상곤 새정치연합 당권재민 혁신위원장은 오늘 9차 혁신안 발표에 앞서서 지금 우리 당은 다시 분열의 내용에 휩싸이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혁신위를 흔들고 혁신안을 바꾸려는 의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불거진 안철수 의원의 혁신 실패 발언과 최종 혁신안을 보고 탈당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박주선 의원 등 비주류 측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당을 책임졌던 사람들이 혁신의 반대편에서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정치를 위해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먼저 반성하고 노력하고 희생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스스로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명을 늘어놓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보다 더 쉬운 일은 남을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책임지지 않는 사람, 국민과 당원이 아닌 계파와 기득권을 위했던 사람들이 지도부에 있었기에 우리 당이 지금 혁신의 수술대 위에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당의 이름으로 열매를 따먹고 철새처럼 날아가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혁신안 발표가 끝난 뒤 안철수 의원을 직접 겨냥해 작심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안 전 대표가 혁신위와 우리 당에 대해 고언을 한 것은 더 제대로 바뀌었으면 하는 의도가 들었음을 느끼면서도 다른 의미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전 대표를 하신 분으로서 우리 당 위기에 일말의 책임이 있음에도 그렇게 성급하고 무례하게 말하는 건 무책임한 면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비주류 측의 비판에 대해 다소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던 혁신이었는데요. 하지만 최종 혁신안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혁신 무용론이 제기되자 이번엔 정면 반박한 셈입니다. 혁신위가 오는 7일 최종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최종 혁신안 발표를 기점으로 당내 갈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오늘 발표한 혁신안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최고위원제를 대체할 무언가를 지금 마련했다고 하던데요. 예,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는 현재 당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최고위원제를 대체할 새로운 의사결정 기구를 발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행 최고위원회를 대신해 총 11명의 대표위원회를 도입할 것이라며 구성은 당대표 1인, 5개 권역의 대표 5인, 여성, 청년, 노동, 민생의 대표 4인, 당연직 원내대표 1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최고위원회를 대신하는 대표위원회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위원회 구성 원칙은 계파, 백권 갈등을 일소하고 20대 총선 승리를 위해 현재 과도적 최고위원제에서 민주적 대의 지도 체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대표위원 중 다수가 지역 대표성을 띠게 된다는 점이 주목되는데요. 현행 최고위원제가 지방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해법을 선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위는 또한 여성, 청년, 노동, 민생 등 각 분야별 대표위원 선출 역시 계파 색채를 버리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원식 혁신위원은 지난 최고위원은 계파 색채가 강해 실질적으로 논의가 잘 안 됐다며 새로운 대표위원회는 자신이 대표할 집단이 분명하기에 대의성이 강화되는 지도체제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혁신위는 그 외에 을지로위원회를 전국위원회로 격상시킬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고 최근 논란이 된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선 현재 현금으로 지급되는 국회 특수경비를 카드화하자며 우리 당의 국회 부의장, 원내대표, 상임위원장들부터 특활비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위는 끝으로 총대선 선거제도와 관련해 선거 개표 시 수개표 원칙 적용,
선거 연령 18세로 하향 등을 요구했습니다. 네, 안 기자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기념 열병식에 참석했습니다. 가냐 마냐를 놓고 논란이 일었지만 결국 참석한 건데, 그런데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의 옆옆자리의 선거 세대에 대서특필이 되고 있습니다. 옆옆자리, 박근혜 정부의 외교 정책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전현준 우석대학교 초빙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한 주간 잘 계셨고요. 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했습니다. 가느냐 마느냐 논란이 많았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참석을 결정한 주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우선 국제정치적으로는 사실 이제 일본과 우리가 갈등을 빚고 있고, 또 물론 중국과 일본이 갈등을 빚고 있죠. 그래서 아베 정부가 등장한 이후에 너무 막 나가는 이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걸 견제할 필요가 있는 거고, 이를 위해서는 이제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리적으로 따지면은 연간 우리가 500억 달러 이상의 그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과 무역을 해서.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경제적인 어떤 조치를 우리에게 취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막대한 손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어쨌든 이 경제적인 관계를 계속 잘 유지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마 이제 남북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 남북 관계는 아직도 대결 그런 구조입니다.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하는 문제고, 특히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물론 신뢰 프로세스를 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을 좀 제압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뭐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중국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서 북한을 좀 압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북중 간의 그 공고한 혈맹 관계를 좀 이간질시켜서 한중 관계를 강화시키는 이러한 목적도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이죠, 좀. 네, 지금 교수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지금 우리가 지금 주목할 점이 시진핑 주석의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자리입니다.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열병식에 선 게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자리인데, 언론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상당하다고 하던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진핑 옆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섰고, 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섰는데, 어떻게 보면 중국, 러시아와 거의 그 같은 반열에 올라 있다. 그래서 좀 들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강대국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배려를 하는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서방 그 어떤 국가도 이번에 참석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상이. 근데 박근혜 대통령만 유일하게 미국의 맹방 중에
그 한 대통령이 지금 참석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고마운 거죠. 그래서 예우를 한 거고, 더군다나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한미일이 너무 공고화되면은 자기들이 국가 이익에 반하거든요. 그래서 한미일 간의 공조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틈을 벌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한 골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을 집중적으로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한미일 공조를 통한 중국 봉쇄를 막으려는 그런 생각인데, 물론 또 박근혜 대통령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우리의 국가 이익 때문에 이번에 참여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중국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든 끌려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파격적인 예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걸 또 활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강대국의 논리에 의해서 놀아날 필요는 없는 거고, 중국이 어떤 뭐 전략에 의해서 우리를 애우를 해주든 간에 그걸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용을 당한다는 측면보다는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보다 많은 우리 국가 이익을 챙기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따졌을 때 어쨌든 이런 지금 시진핑 주석의 최 옆에 섰다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사이에 그 뭔가 친밀감이 상당히 돈독하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6차례 한중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시진핑과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돈독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북중 간에는 정상회담이 한 번도 있지도 않은데 한중 간에만 정상회담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그것은 이제 국가 이익이 깊이 개입됐다고 하는 것은 기본인 거고, 아마 이제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 간의 그런 친분이랄까, 신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그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제관계에서 보면은 개인 간의 친분도 중요하거든요. 어떤 역사적인 타결을 할 때 친분이 없는 것보다는 친분이 있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중국의 협조를 구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런 개인적인 친밀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작용을 하죠. 인간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만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이번에 또 그러한 애우를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렇게 시진핑 주석과의 뭔가 특별 회담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무슨 연찬까지, 특별한 연찬까지 있었다고 하던데, 이런 점들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동북아 정세를 다룰 때 청신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중 간의 관계가 좋아진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네. 우리가 너무 대미일변도로 지금 외교를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중국이 불만을 좀 샀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균형 외교라고 그래가지고 좀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는 그런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균형력에 또는 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뭐 균형자 역할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우리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건데, 다만 이제 그건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이제 미국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고 또 일본을 설득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중 간에 잘 나가는 것이 반드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또 우리 국가 이익에 이익만 되느냐,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활용을 하면은 국가 이익으로 가지만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한미 관계가 삐걱거리게 되는 것이고, 그럼 미국은 또 다른 압박이 우리에게 가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10월에 정상회담을, 한미 정상회담을 하지만 그런 걸 또 잘해야 되고, 다행히 또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좀 진전된 그런 어떤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일본도 또 달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한중 협력이 좋은 건 좋은 거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많은 부담과 또 빚이 될 수도 있다. 그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외교의 능력 이런 것들로 이제 규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북한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전승절에, 이번에 중국의 전승절에 북한 최룡해 부위원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최말단에 섰다는 부분이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중국이 남과 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이런 지금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최용해는 최고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김정은 제1위원장이 갔으면 그런 예우는 안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용해가 제일 말단에 섰다. 그것만 가지고 북중 관계가 많이 훼손됐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데, 뭐 어쨌든 간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가지 않은 것부터가 조금 뭐 이상한 거죠, 사실은. 전통적인 북중 관계를 보게 되면 반드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지 않은 것 자체가
북중 간에 뭔가 이상주의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이제 시진핑 주석의 그 개인적인 성향이랄까 김정은을 대하는 태도 그런 것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 이제 3차 핵실험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한 것 같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번에 만약 김정은 제1위원장이 가게 되면은 우리에게 충분한 애우를 해달라. 정상으로서 정상회담도 하고 그 아까 선언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뭐 시진핑 옆에 섰냐 안 섰냐 그런 문제인데 그런 이제 좌석 배치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북한의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조금 거부적인 반응,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가지 않은 거죠. 중국은 초청을 했어요, 분명히. 근데 김정은 제1위원장이 가지 않은 거고, 그것이 이상한 거고, 다만 최영애가 갔기 때문에 저 말석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완전히 홀대한 건 아니에요. 30명 속에 최영애 부위원장이, 국방위 부위원장이 껴 있거든요. 또 뭐 적절한 그런 그 외교를 중국은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너무 북중 관계를 폄훼하고 이제 한중 관계가 승리를 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도 또 지나친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 일전에 있었던 8.25 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이 회담 결과에 따라서 약속한 합의들이 순조롭게 이행 중인지에 대해서 지금 궁금한데 이산가족 항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뭐 큰 이상은 없습니다. 네. 9월 7일 날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 접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시기, 장소, 규모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지겠죠. 다만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 특히 지금 북측에서 하는 발언들을 보게 되면은 좀 걱정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중국 가서 중국에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기분 나쁜 그 반응을 보였어요, 북측에서. 그리고 그 합의 사항에 대해서 자기들은 사과한 바가 없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우리는 사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구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지금 있는 거고 어떻든 현재까지는 북한이 남측에 대해서 뭐 입에 담지 못할 비방을 하던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충고하는 정도기는 하지만 뭔가 좀 불안한 그런 면이 좀 있어요. 또 미국도 남북관계가 너무 속도 있게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남한 내에서도 사과도 받지 않고 무슨 뭐 당국간 대화를 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또 일부 세력이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만은 앞으로 어떤 돌출적인 그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해서 남북관계가 또 옛날로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10월 10일 날 북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인지 미사일을 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낙관만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엔 지금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돌발 상황들이 있을 가능성도 상당한데 이런 과정 속에서 남과 북만의 힘으로는 우리만의 그 관계 개선에 있어서 제한이 많을 것 같은데 결국엔 미국과 중국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전략이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만은 남북 문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어차피 주변 강대국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균형의 외교를 해야 되는 것이고 등거리 외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버릴 수 없고 중국도 버릴 수 없는 이런 아주 미묘한 사이에 끼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더구나 중국이 엄청나게 커지는 상황 속에서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항상 국제정치에서는 지는 태양보다는 떠오르는 태양을 주의하라. 그런 이제 격언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도 무시할 수 없고 미국도 미수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절묘한 등거리 외교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긍정적으로 좀 보십니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조금 위태위태합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기대를 할 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보면은 국민적 합의랄까요? 전폭적인 지지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가 뭐 계속 54%까지 올라갔다는 그런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이런 걸 계기로 삼아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외교력을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주변국에 대해서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 그런 뭐 바람이랄까 뭐 기대를 할 수밖에 없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78% 교과서 한자 병기에 반대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수치입니다.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2015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교과서 한자 병기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합승량 부담을 계속 줄인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건데 김병소 감독이 한희정 서울 유연초등학교 교사를 만나고 왔습니다. 한자 교육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의 어휘력이 떨어진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근거가 저는 불확실하고 그런 연구 결과도 교육부도 내놓지 못하고 있고 한자 병기를 주장하는 단체 쪽에서도 그 근거에 대해서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고 그 초등학생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아이들이 이제 75% 이상의 학생들이 한자 병기를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의 절규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거든요. 머리 터지겠다. 엄마가 벌써부터 한자 학원 가라고 한다. 한자 공부하라고 한다. 영어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말은 언제 공부하고 한자까지 공부하냐 막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쭉 써놓은 거를 보면서 도대체 교육부에서 한자 병기를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2015 개정교육과정을 연구하고 있는 그 위원회 연구위원들이 정말 학생들을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미래 세대들이 앞으로 갖추어야 될 역량들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이 한자 병기를 추진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근원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그 어휘를 학습을 하고 그 어원을 배워가고 하는 거는 저는 중학교 이상에서 배워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이런 거죠. 경찰차가 가요. 경찰차를 한자어로 뜻을 몰라도 아이들은 그 경찰차라는 낱말이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지 맥락과 그것이 가리키는 지시어라는 것과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인문사회적 소양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 병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인문사회적 소양과 교과서 한자 병기와 한자 교육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70년대로 회귀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 세대를 살았던 분들의 향수 때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도대체 한자 병기를 하는 게 인문사회적 소양 함양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오히려 아이들이 사교육, 학습 부담에 쩔어가지고 인문사회적 소양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마저 들고 있기 때문에 한자 사교육이 새롭게 시작될 건 뻔하고요. 이미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방과후에서도 한자 교육반이 새롭게 2학기부터 막 신설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아이들이 사용하게 될 언어 생활이라는 게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염려가 되는 거죠. 단순히 이제 교과서에 한자 병기 되면 교과서 한자 병기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어린이들이 있는 어린이 책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이제 한자 병기가 시작될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예상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마다 이제 한자 경시 대회, 한자 쓰기 대회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학생들의 피해가 굉장히 심각해요. 국가교육과정이라는 게 미래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문제이고 그런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건 누리과정, 그러니까 유치원 교육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 그 기틀 위에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부분 각 교과별 이권 다툼의 장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좀 가면 좋겠어요. 오늘 뉴스K에서 짚어드리지 못한 중요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인데, 이로써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 지위를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선고 때까지 마음 졸였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시국 자체가 워낙 흉흉하고 독립적인 역할을 해야 할 사법부도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진보 교육감을 겨냥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표적 수사 역시 걱정이 됐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항소심이 선고 유예가 된 겁니다. 지난했던 재판 과정이었던 조희연 교육감 역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는 행보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